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1억이 올랐더라고요. 28살이고 부동산 공부를 한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됐고 시세 차익은 한 4억 정도 난 상태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제가 구독 스터디를 1기부터 12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독 스터디를 들으면서 생긴 저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투자와 공부에 지친 분들에게 저희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8살이고 4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부동산 공부를 한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됐고 분양권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시세 차익은 한 4억 정도 난 상태입니다. 분양권 투자반과 가치 투자반 등등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분양권 구독 스터디를 1기부터 12기까지 계속 들은 장기 수강생입니다. 우선 행복 재테크에 오기 전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능을 2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난이라는 거를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이는 낡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앞에 이제 힐스테이트 보이시죠?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돈을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대학교를 졸업해서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자 이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 4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통장에 4천만 원이 찍혔지만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회사에 나가서 똑같이 야근을 하고 매일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들이 크게 급등을 한다는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왔었어요. 그 기사들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컸기 때문에 저에겐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래도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이걸 공부를 해봐야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행복재테크를 알게 되었고 가입을 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가입했을 때 제 마음가짐은 그냥 돈을 잃지 않는 방법 그거를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행복재테크에서는 분양권 투자반과 분양권 구독 스터디를 제일 먼저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 많은 분들이 분양권 줍줍을 하러 가거나 프리미엄 매수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는 그걸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넉넉히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 둘씩 수익을 내는 사례를 계속 겪으니까 아, 청약 당첨 외에도 내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 물건 검색 범위는 분양권이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 베니아 선생님의 가치 투자반을 듣고 나니까 가치 판단만 제대로 된다면은 일반 물건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물건 검색을 경공매 물건, 일반 물건까지 이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역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가지고 금요일에 올라오는 KB12월을 보면서 각 지역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지역이나 물건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스스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없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렸었는데 이제는 저만의 투자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에 충족하는 물건이 생기면 매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수도권에 살아서 그런지 뭔가 지방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 투자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론으로만 알던 거를 직접 투자에 적용을 하면서 실행해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의 공부 방법과 그리고 투자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맨 위에 표는 제 일주일 일정표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근하고 부동산 공부에 집중을 해요. 청약홈에 저녁 8시에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이 청약 경쟁률과 그리고 KBC 기여를 보면서 내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고요. 그 지역을 중점으로 뭐 일반 물건, 경공매 물건, 분양권 이런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장 갈 곳이 생기면 임장 지역을 정하고 그 임장 지역에 대한 손품까지 이제 조사를 완료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KBC 기여 매주 업데이트 해주시죠. 그거를 보면서 내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지역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구독 스터디 수업을 듣습니다. 토요일에는 평일에 계획했던 관심 지역으로 임장을 가고 일요일에는 강의를 복습하고 임장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밑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캘린더라는 어플인데 저는 이게 할 일을 바로바로 알 수도 있고 알림도 줘가지고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캘린더에는 뭐 청약 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임장하러 가는 날짜, 뭐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 같은 거 제출일 등등 이제 부동산 관련 일정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택 안테나 임장을 갔을 때 저한테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저만의 비밀 카페에 임장 보고서를 올려놔요. 지역 분석 보고서라는 곳에 이제 제 임장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손품을 팔지 않고 무작정 임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손품을 조사를 하고 뭐 하루 뒤가 됐든 한 달 뒤가 되었든 임장을 무조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옆에 있는 날짜가 이제 제가 임장을 간 날짜예요. 저는 이제 손품 팔 때 그 지역의 인구수, 청약 경쟁률, 미분양, 입주 물량, 대장 지역, 그리고 각종 호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사를 해놓으면은 그 지역에서 임장을 할 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경 지식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는 임장 동선을 정하고 그 임장 동선에 걸쳐져 있는 아파트를 각 항목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파트마다 세대수, 연식, 평형 등을 조사를 해요. 손품 조사를 하면서 내가 궁금했던 내용은 미리 적어놓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같이 보고서에 적어놓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그리고 거래량까지 조사를 하면은 손품 조사가 완료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임장을 갑니다. 임장을 하면서 그 단지마다 그때그때 느꼈던 분위기들을 바로바로 적어놓고요. 임장지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저만의 임장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저만의 비밀 카페에 부동산 세금, 대출, 뭐 청약 관련 자료들을 다 업로드를 해놓고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자료를 찾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기억도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요.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매수자를 금방 맞출 수 있다는 사장님 말을 믿고 계약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매수자를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을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 분양권 광고를 했고 운 좋게 매수자를 맞춰가지고 매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매도까지 걸린 기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매도가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좀 피가 말린다는 그 표현이 맞더라고요. 어떤 부동산이든 매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말은 참고만 해야 하고 어찌됐든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입주장을 겪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우선은 LH 공공분양 아파트였고 처음에는 미분양이었는데 자격 완화가 돼가지고 제가 추첨으로 계약을 한 물건이에요. 이게 후분양 아파트여가지고 계약하고 잔금을 두세 달 안에 맞춰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제 상황에 맞춰서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입주장이라는 걸 처음 겪으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러다가 잔금을 못 치르면은 내 분양권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두려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적은 갭으로 이 물건을 취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1억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은 중소기업 특별공급으로 부모님 집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이게 오산 세교 이지구에 있는 분양권이었는데 부모님 생활권이 아닌 곳이다 보니까 계약을 좀 안 하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이거를 청약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부모님이 처음에 좀 주저했던 이유가 대출 때문이었어요. 신용이 안 좋은 상태였다 보니까 대출 거절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확신을 드려야 됐었어요. 대출 관련 담당자를 정말 많이 못 살게 굴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한 거였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는 알아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고 아는 부분이더라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 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민간임대 같은 분양권을 단타하면서 종잣돈을 늘렸고 그리고 춘천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일반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배액 배상을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옆에는 제 신발 사진인데요. 제가 임장 다닐 때 자주 신던 신발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 뵐 때 주로 이걸 신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신발 앞에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너무 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와 공부에 지친 분들에게 저희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동기가 있는데 벌써 부동산을 열 몇 건을 매입했다고 그러고 이미 수익이 몇십억이 났다고 해요. 아, 나도 뭐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난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거든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소리 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주는 힘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문제 상황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부모님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낮았고 거의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다니셨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공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이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제 설득에 성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마 동일한 내용이라서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동기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 생각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우울하죠. 그 앞서 나가는 동기와 저의 투자 속도가 다르다고 인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종잣돈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뭐 직업이라던가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뭐 우울함, 뭐 불안감, 화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감정일기라는 걸 씁니다. 따로 큰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이 생겼다. 그 감정이 생긴 원인을 쓰고 그리고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당장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진짜 그렇게 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운동을 했고 그리고 임장을 하면서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재테크에 와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된 지는 지금 3년도 되지 않았어요. 1, 2년밖에 안 됐는데 큰 성과를 바라면은 너무 내가 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뭐 감정일기를 쓰거나 뭐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금방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계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 위로 나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존재감을 어필을 해서 서로 이끌어가고 그래야 꾸준하게 투자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MI지만 제 MBTI가 대문자 I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투자하고 공부하려면은 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여기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로 끝맺음 좀 짓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열정의 색깔이 빨간색이 맞을까요? 이 학생이 오늘 하루 이렇게 공부를 바짝 했는데 에너지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유튜브 보고 누워있어요. 저는 진짜 열정의 색깔이라면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의 정반대예요. 진짜 열정의 의미는 저에게 있어서 열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분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가난을 정말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 다짐했던 거, 마음가짐을 떠올리면서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